꼬였구나. 이불 꼬였어. 이렇게 해야지 밤에 안 춥지. 원아, 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피곤했지? 응.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구만. 응. 호랑이 등에 탄 효자. 한오백년. 한오백년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강원도 산간지방 특유의 정서가 잘 담겨 있어요. 한오백년은 전체적으로 낮은 음으로 노래 부르며 인생의 한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어요. 이야기 속 가치 사전. 지극함.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해요. 꿈을 향한 지극함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게 될 거예요. 또한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지극함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지극함으로 이어지면 모두가 행복하겠지요. 인성덕목, 감동. 인성열기. 어머니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다니 감동을 받았어. 앞으로 장에 돌아올 때 내 등에 태워줘야지. 인성사전.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오조사정. 까마귀오 세조 사사사 뜻정. 까마귀의 사사로운 정이라는 뜻으로 까마귀가 자라서 길러준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여 은혜를 갚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섬기는 자식의 지극한 효심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예요.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수출 구우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어. 어찌나 정성껏 어머니를 모셨는지 산 아래 마을부터 강 건너 마을까지 효심 지극하기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지 뭐야.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총각은 아침 일찍 수출 팔러 장으로 갔어. 수출 팔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도 사고 과일도 살 생각에 흥이 났지. 그런데 그날따라 장보기가 더뎌 그만 날이 훌쩍 저물고 말았어. 이런, 어서 서둘러야겠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총각은 종종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어. 총각이 고갯길로 막 접어들 때였어. 저만치 앞에서 시퍼런 불 2개가 번쩍번쩍 빛나는 게 아니겠어. 혹시 호랑이? 호랑이는 밤이 되면 눈에서 불이 난다는 말을 떠올리며 총각은 숨을 죽였어. 게다가 다리에 쥐가 난 듯 후들거려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지. 두 주먹을 꼭 쥐고 침만 겨우 꼴깍 삼킬 지경이었어. 잠시 뒤 시퍼런 눈을 희번덕거리는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총각 곁으로 다가왔어. 이제 난 영락없이 죽었구나. 총각은 숨을 딱 멈추고 두 눈도 질끈 감았어. 그러자 홀로 계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총각은 눈물을 글썽이며 호랑이에게 부탁했어. 호랑이야,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 올리게 해다오. 밥만 지어 드리고 곧 올 테니 제발 부탁이다. 총각의 얼굴은 어느새 눈물범벅이 되었지. 총각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호랑이가 두 눈을 꿈쩍꿈쩍 하더니 뱅그르르 돌아앉는 거야. 그러고는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치지 않겠어? 네 등에 타라는 거니? 총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자 호랑이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야. 총각이 바들바들 떨며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 어흥, 어흥.
호랑이는 크게 울며 바람처럼 고개를 넘어갔지.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총각은 우선 어머니께 인사하고 부엌으로 갔어. 눈물을 훔치며 총각은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 오늘은 유난히 밥맛이 좋구나. 환하게 웃는 어머니를 보며 총각도 미소를 지었지. 맛있게 많이 드세요, 어머니. 총각은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고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푹 쉬었어. 그리고 밖에 있는 호랑이에게 몰래 가서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어.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총각의 행동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호랑이가 산 쪽으로 휙 고개를 돌리는가 싶더니 어슬렁어슬렁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 그날도 총각은 수출 다 팔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 수출 판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고운 비단치마, 예쁜 꽃 고무신을 사가지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구불구불 고갯길로 들어섰어. 그런데 그때 집채만한 것이 눈앞을 딱 가로막는 거야. 총각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 총각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부록에 있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호랑이잖아. 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총각은 꾹 참으며 호랑이에게 말했지. 며칠 전에는 정말 고마웠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으니 어서 네 뜻대로 하렴. 총각은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질끈 감았어. 그런데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벌려 잡아먹기는커녕 뱅그르르 돌아앉더니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치는 거야. 또 등에 타라는 거니? 총각은 또다시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 그러자 호랑이는 어흥 어흥 크게 울며 바람처럼 고개를 넘어 총각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 그 다음번에도 총각이 장에 다녀올 때마다 호랑이는 총각을 태우고 고개를 넘어 집에 데려다 주었어.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이 장에 갔다 돌아오는데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 거야. 호랑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총각은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고갯길을 걸었어. 산마루에 막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웅성거리지 않겠어? 가까이 가보니 호랑이가 커다란 구덩이 속에 빠져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야. 늘 총각을 집까지 데려다 주던 바로 그 호랑이였어. 깜짝 놀란 총각이 사람들에게 물었어. 이 호랑이를 어떻게 할 건가요? 가만히 뒀다가 지치면 그때 잡을 생각이요. 그러지 말고 이 호랑이를 나한테 파세요. 돈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총각은 수출 판돈을 몽땅 내놓았어. 졌어. 그렇게 합시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총각은 긴 줄을 구해왔어. 호랑이야, 어서 이 줄을 잡아. 총각은 서둘러 호랑이를 구해주었어. 그날 이후 총각과 호랑이가 어떻게 되었냐고? 착한 총각은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친구인 호랑이를 타고 장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께 효도를 했대. 게다가 호랑이까지 총각의 어머니께 효도를 해서 총각의 집에는 맛있는 고기가 끊이는 날이 없었지. 호랑이가 새 식구가 된 다음부터 총각네 집엔 흥얼흥얼 콧노래 소리가 산골짜 깊이 울려 퍼졌어.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숯. 나무를 숯가마에 넣고 구워낸 것으로 숯은 옛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연료였어요. 지금은 가스나 석유 같은 연료들이 많아서 숯을 사용하는 집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가끔 음식의 맛을 돋우기 위해 숯불을 이용해 요리를 하기도 하지요. 장, 시장.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장이 매일 서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닷새에 한 번씩 서는 5일장이 많았어요.
아직도 시골에는 5일장이 남아있어 옛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효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효도를 실천하고 사는 자식을 일컫는 말이에요. 작은 의미로 아들은 효자, 딸은 효녀라고 불러요. 효도를 최고의 덕으로 삼았던 옛날에는 마을에 효자가 나면 효자비를 세워 널리 알리고 그 효자의 효도를 따르도록 했어요. 인성절레 요술 항아리. 호랑이 등에 탄 효자에 담긴 호랑이 이야기.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을 꼽으라면 단연 호랑이예요. 백두산에 살고 있는 백두산 호랑이는 크고 늠름한 모습 때문에 호랑이 중에 단연 으뜸이죠. 깊고 험한 산에 사는 호랑이는 우리 민화 속에 무서우면서도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친밀하게 느껴져요. 옛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매. 호랑이가 나타났다. 걸음아 날 살려라. 호랑이가 나타났다. 뭐라고? 호랑이를 모른다고? 어허, 내 살다 호랑이를 모르는 사람은 처음일세 그려. 어서 날 따라오게. 내 이참에 호랑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겠네. 호랑이 신상 명세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호랑이의 정확한 명칭은 시베리아 호랑이야. 몸 길이는 거의 8살짜리 어린이 2배만큼 길고 몸무게는 무려 300kg이나 된다나. 힘이 세고 무척 사나워서 사람들은 산군, 산중호걸, 산영감이라 부르며 호랑이를 무서워했지. 호랑이를 지키는 귀신. 옛날에 연암 박지원이라는 학자가 살았는데 중국에 갔다가 배꼽 잡게 웃기는 호랑이 얘기를 듣게 된 거야. 그래 돌아와서 그걸 그대로 옮기려 했더니 통 기억이 나질 않네. 그래서 에라 이참에 내가 지어보자 해서 호질이라는 이야기를 지었지. 그 이야기에는 호랑이를 지키는 귀신이 셋 나오는데 호랑이 겨드랑이에 붙어 살면서 호랑이를 잡아먹게 하는 굴각, 호랑이 광대뼈에 붙어 살면서 호랑이를 보호하는 이올, 그리고 호랑이 턱에 붙어 살면서 호랑이에게 친구를 갖다 바치는 주콘이라네. 어때? 무섭지? 어흥. 백수의 왕. 호랑이의 가죽을 잘 살펴보면 검은 무늬로 임금을 상징하는 왕자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 호랑이가 동물의 왕임은 틀림없지 않은가? 백수는 온갖 짐승을 뜻하는 말입니다. 호랑이를 기른다고? 한때 사람들이 호랑이를 길러보고 싶어 안달이 났었지. 하지만 그 사나운 호랑이가 소나 돼지처럼 사람에게 길들여지려 하겠어? 어림없는 소리지. 호랑이는 절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호랑이가 남기는 것은 가죽뿐이 아니야. 호랑이 고기를 먹으면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 벌벌 긴다는 전설이 있어. 그래서 사냥꾼들은 사냥을 가기 전에 호랑이 고기를 먹었지. 호랑이 수염을 아픈 이에 콕콕 찌르면 치통이 사르르 사라지고 호랑이 이빨은 부스럼을 막아주지. 호랑이 뼈나 발톱을 매달아 놓으면 나쁜 귀신이 멀리 도망간다는 이야기도 있어. 호랑이 피하는 방법 좀 알려줘. 저기 호랑이가 쫓아온다. 뭐하고 있는가? 어서 피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호랑이에게 늘 당하고 살라는 법은 없지. 옛사람들이 호랑이를 피하던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들어봐. 참나무 장작 발. 나무 중에서도 참나무는 튼튼하기로 유명하지. 더운 여름에는 참나무로 발을 해 걸어 놓으면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호랑이도 막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야. 문에 걸린 빗장. 문에 튼튼한 빗장을 걸어 놓으면 제 아무리 힘센 호랑이라도 들어올 수 없어.
요즘에 튼튼한 문만큼은 못하지만 빗장을 단단히 걸어두면 호랑이를 막기에 충분했지. 호랑이 막는 그물 호망. 질긴 그물로 망을 쳐서 집 전체에 씌워 놓으면 덩치 큰 호랑이가 들어올 수 없어. 들고 날 때 망을 걷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호랑이 밥이 될 수는 없잖아. 호랑이 덫. 두 손 놓고 마냥 당할 수는 없잖아. 튼튼하고 커다란 덫을 놓아 호랑이를 잡으면 위험에서도 벗어나고 큰 돈도 벌게 되는 걸. 하지만 호랑이가 속을 만큼 잘 만들어야 한다네. 호랑이 잡는 쥐덫, 벼락틀. 쥐를 잡을 때 덫 안에 먹이를 놓지. 벼락틀도 먹이로 호랑이를 유인해서 호랑이가 호기심에 툭 치는 순간 와르르 돌벼락을 내리는 덫이야. 그 많던 호랑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옛날 사람들은 깊은 산속이나 험한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벌벌 떨기도 하고 밤에는 다니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깊은 산에는 항상 호랑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던 호랑이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호랑이는 사람들이 총으로 사냥을 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총을 가진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모조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호랑이를 보려면 동물원에 가야 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총각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런 큰일 났네. 총각 앞에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총각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서운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마는 걸까요? 총각이 무사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총각이라면 어떻게 할지, 또 내가 호랑이라면 총각을 어떻게 할지 상상해 보세요. 효심 깊은 총각이 꼭 살아야 할 텐데 어쩌죠? 지금까지 총각의 행동으로 봐서는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 나를 잡아먹어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총각이 없다면 늙으신 어머니는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정령 호랑이에게서 살아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호랑이에게 한 번 더 사정을 해보거나 아니면 호랑이에게 좋은 먹이를 잡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예요.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펴고 다음에 펼쳐질 장면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법. 어머니에 대한 효자의 정성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그런 효자를 어찌 잡아먹을 수 있겠어. 오히려 도와주어야 마땅하지. 그렇고 말고. 알쏭달쏭 논술 산매. 효 실천 목록 만들기. 오늘부터 총각을 따라서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해 보아요. 하나부터 6가지의 내용을 실천하고 7부터 9에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효도를 실천할 때마다 호랑이를 색칠하여 9마리의 호랑이를 모두 효자 호랑이로 만들어 주세요. 효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효도 카드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효도 카드를 선물하고 실천해 보세요.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그 마음을 알고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 구두를 닦아드립니다. 둘, 10분 동안 안마를 해드립니다. 셋,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넷, 청소를 도와드립니다. 다섯, 심부름을 한 번 합니다. 여섯,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 속 작가 생각.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이야기 속의 총각은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모십니다. 수출구어 시장에 내다 팔던 총각은 늦도록 시장 구경을 하다가 그만 해가 저물어서야 고갯길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갯길을 어슬렁거리던 배고픈 호랑이가 총각에게 다가갑니다.
그 순간 총각은 주랭랑을 놓을 생각보다 자신이 죽으면 홀로 남을 어머니를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리게 해달라고 호랑이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 아무리 무섭고 사나운 호랑이일지라도 자신의 목숨보다 어머니를 더 아끼는 총각의 착한 마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총각의 지극한 정성은 결국 호랑이의 마음까지 감동시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총각을 태우고 고개를 넘는 호랑이의 모습과 커다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하는 총각의 모습에서 따뜻한 우정과 의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탄 효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극한 효성과 더불어 옛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우정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글 작가 김용란. 인성 가꾸기. 감동이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감동에 관한 명언. 감정의 깊이가 없는 자는 감동되기가 쉽다. 사람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남에게 감동을 주고 싶거든 먼저 자신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 두고도 거지. 인성 덕모, 관용, 인성 열기. 그렇게 멍청이 서 있지 말고 어서 엎드려. 후유, 내가 참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인성 사전.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해요. 인성 전례 사자성어. 은인 자중. 숨을 은, 참을 인, 스스로 자, 무거울 중. 마음속에 감추어 참고 견디면서 몸가짐을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정승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 금이야 오기야 고이고이 키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와 부부에게 말했어요. 대개 아드님은 고생을 안 하면 일찍 죽게 됩니다. 놀란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스님에게 맡겼어요. 이제부터 너는 정승댁 도령이 아니다. 집에 온갖 것을 두고도 거지처럼 고생하며 지내야 하니 이제부터 너를 두고도 거지라고 부르겠다. 암자에서 생활하게 된 두고도 거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쉴 틈이 없었지요. 꼭두 새벽부터 밥 짓고 떼약볕 아래서 텃밭 깔고 휘청휘청 물 길어다 빨래하고 지게 가득 나무에다 장작 패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고생 한번 안 해본 두고도 거지에게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지? 너무 힘들어. 더는 못하겠네. 결국 두고도 거지는 슬슬 꾀를 부르며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두고도 거지의 꿈속에 무시무시한 저승사자가 나타나 호통쳤어요. 네가 아직도 고생을 모르는구나. 내 오늘 네 목숨을 가지러 왔거늘. 스님의 공력이 너를 감싸고 있어 힘들겠구나. 스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줄 알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으니 앞으로 3년 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견디거라. 그러면 더 살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두고도 거지는 스님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암자를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부터는 모든 시련을 너 혼자 감당해내야 할 것 같구나.
결국 두고도거지는 암자를 떠나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가서는 머슴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리하여 김대감집 머슴이 된 두고도거지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만 했어요. 힘들 때마다 저승사자의 말이 떠올라 전처럼 잔꾀를 부릴 수가 없었지요. 한편 김대감 집에는 딸이 셋 있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심술이 사나워 밤낮 없이 두고도거지를 못살게 굴었어요. 하지만 셋째 딸은 심술궂은 언니들과는 달랐어요. 두고도거지에 해진 옷을 기워주고 틈틈이 맛난 음식들도 챙겨주곤 했지요. 두고도거지가 머슴으로 일한 지 3년이 넘은 어느 날 딸들이 모두 잔치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멍청이 서있으면 어떡해? 어서 엎드리지 못해? 첫째 딸이 흙 묻은 신발로 두고도거지의 등을 꾹 밟고 나귀에 올라탔어요. 둘째 딸도 두고도거지의 등을 꾹꾹 밟고는 나귀에 올라탔지요. 두 딸에게 등을 밟힌 두고도거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고도거지는 셋째 딸에게도 등을 내밀었지만 셋째 딸은 차마 올라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걸어가도 됩니다. 그 순간 두고도거지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두고도거지의 꿈속에 또다시 저승사자가 나타났어요. 3년 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잘 참고 견디었구나. 내 너에게 약속한 대로 더 살게 해주겠다. 꿈에서 깨어난 두고도거지는 지난 3년의 세월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이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두고도거지는 곧바로 김대감을 찾아가 지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이제야 돌아왔구나. 어디 보자, 어디 봐. 정승 부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두고도거지는 착한 김대감 집 셋째 딸과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고생. 괴롭고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그리고 몸이 고단한 일을 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듯 힘든 고생을 이겨내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저승사자.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즉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귀신을 저승사자라고 불렀어요. 머슴. 농사일부터 모든 집안일을 하는 일꾼을 말해요. 제일 일을 잘하는 장정을 상머슴, 상머슴을 거들어주는 머슴을 견머슴, 나무를 헤우는 등 소소한 집안일을 거두는 어린 머슴을 꼴머슴,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머슴을 실머슴이라고 불렀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두고도거지에 담긴 홀례 이야기. 옛날 결혼식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예식장을 빌려 결혼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며칠 동안 신랑 집과 신부 집을 오가며 사주 단자를 전하고 함을 나른 후에 홀례식을 치렀어요. 지금부터 전통 홀례의 절차와 그 안에 담긴 뜻을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새신랑이 와요. 동네 사람들, 오늘 꽃처럼 예쁜 꽃분이가 시집을 간대요. 저기 새신랑이 오네요. 중매인이 사주단자를 들고 신랑 집과 신부 집을 왔다 갔다 하고요. 함지나비가 함을 메고 신부 집으로 성큼성큼 가네요. 잘 차려입은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가지요. 사주단자와 택일단자. 옛날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적이 많았어요.
중매인이 신랑 집에서 신랑이 태어난 연월일시 등이 적힌 사주 단자를 보내면 신부 집에서는 허락한다는 의미로 결혼 날짜를 잡아 택일 단자를 보냈죠. 그래서 결혼 날까지 신랑과 신부는 얼굴도 모른 채 있어야 했어요. 함.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함에는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 혼서와 청홍 치맛감, 쌍가락지, 그리고 대추, 은행, 밤, 목화씨, 팥을 5개의 주머니에 담은 오곡 주머니 등을 넣어 보냈어요. 친형.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혼례를 올리고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을 친형이라고 해요. 신랑은 기러기를 든 기러가비를 따라 말을 타고 가는데 이때 사모를 쓰고 관복을 입고 목화를 신어요. 그리고 사선이라는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눈만 내놓고 혼례식장까지 가요. 목화는 장화처럼 목이 긴 신을 말해요. 사선은 예전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네모진 손수건 크기의 천에 자루를 대어 만들어요. 꽃분이 시집 가는 날. 오늘은 흥겨운 날, 기분 좋은 날, 꽃처럼 고운 꽃분이가 시집을 간대요. 혼례를 마치면 신랑 신부 원앙금침 덮고 첫날 밤을 보내요.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꽃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타박타박 사뿐사뿐 가지요. 혼례. 혼례는 먼저 신부 집에서 치러요. 신랑은 신부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리며 기러기처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해요. 신부는 화롯에 도트락댕기와 앞댕기를 드리고 화관을 쓰고 용잠을 꽂고 꽃신을 신고 어느 누구보다 예쁜 모습으로 혼례를 치르지요. 신랑 신부의 새 삶을 알리는 암탉과 수탉을 놓고 표주박으로 술을 나누어 마시며 하나됨을 알리지요. 첫날 밤. 신랑 신부는 첫날 밤에 원앙처럼 금실 좋은 부부가 되라는 뜻이 담긴 원앙금침을 덮고 자요. 바닥에는 화문석을 까는데 이것은 신랑 신부의 사랑을 엮는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밖에서는 여자들이 청사초롱을 밝힌 신방을 훔쳐보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행복을 기원하기도 하지요. 신행. 신랑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요. 신랑은 이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말을 타고 앞장서고 신부는 호랑이 털가죽으로 만든 요를 덮은 꽃가마를 타고 가지요. 옛사람들은 호랑이 털가죽으로 만든 요가 나쁜 기운을 없앤다고 믿었어요. 신랑 집에 다다르면 사람들이 목화씨, 소금, 팥, 콩 등을 던지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패백. 신부는 신랑 집에 갈 때 패백 음식을 해가요. 시아버지의 술안주가 되는 구절판과 시대거른을 잘 모시겠다는 의미의 패백포, 그리고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 담긴 패백대추가 그것이지요. 신랑과 신부는 패백 음식을 차려놓은 패백상 앞에서 시부모님과 집안의 어른들을 모시고 큰 절을 올려요. 그러면 시부모님은 신부의 치마에 대추를 던지며 덕담을 하지요.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잘 살거라. 두고도거지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두고도거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고도거지는 저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두고도거지가 한 고생은 저승사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두고도거지가 암자에게 한 행동 중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또 남에게 밟히는 고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두고도거지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두고도거지가 암자에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고생을 했더라면 암자에서의 고생만으로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두고도거지에게 더 큰 고생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고 고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생은 어떤 것인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꼭 두고도거지처럼 고생을 하고 운명을 따라야 할까요? 저승사자와 단판을 짓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운명을 이겨낼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황금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세상에서 자식만큼 소중한 게 있겠어? 재물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자식을 교육시켜 훌륭한 사람을 만들면 집안에도 나라에도 그만큼 큰 재산은 없지. 알쏭달쏭 논술 산맥. 인내의 나무. 세월이 흘러두고도 거지에게 자식들이 생겼어요. 두고도거지는 자식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인내의 나무를 심었어요. 빈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참아낸 경험을 써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보세요. 인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생활 속에서 인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인내의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인내하여 그 경험을 열매에 채워 넣어보세요. 인내의 열매가 모두 채워질 때쯤이면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고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특히 요즘처럼 자식을 적게나 키우는 시대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위해 온갖 희생과 정성을 쏟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귀하다고 무조건 과잉보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양육 태도가 아닙니다. 옛 속담에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을 시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온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려면 때로는 엄한 훈육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요. 두고도거지는 집을 떠나 고생을 하면서 100년을 살 수 있는 생명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값진 인내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두고도거지를 읽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글 작가 이승진. 인성 가꾸기. 관용이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해요. 관용에 관한 명언. 교육의 최고의 성과는 관용이다. 나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다. 관용은 언제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